자, 이번 시간은 가등기 담보법이죠. 가등기 담보에 담보 등에하는 법률. 지금 우리가 특별법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일단은 특별법은 왜 제정을 했는지 그 제정 목적을 다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가등기 담보 등에하는 법률은 이 포인트가 폭리방지죠. 자, 이 뜻만 이해를 하시면, 실제로 보면 이게 좀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뜻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법이 이제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1억의 소비대차. 그럼 이걸 가등기 담보법은 이제 비전형 담보란 말을 쓰는 건데, 전형 담보라는 게 있는데, 전형이라는 게 밑범절에 있는 형태의 담보 물건, 이걸 우리가 전형 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이 대표적인 건데, 자, 이걸 우리가 전형 담보 그렇습니다. 전형 담보. 자, 민법전의 형태가 있는 담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안전장치 그래요. 안전장치. 그러니까 자, 안전장치를 우리가 담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얘가 채무자가 되겠죠. 얘는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고. 채권자.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는 싶은데 채무자가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그걸 우리가 담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안전장치로 담보로 채무자 부동산을 잡았어요. 반대로 바뀌어보면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면서 안전장치로 부동산을 맡겼습니다. 그걸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뜻이 저당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 안전장치가 생긴 거죠. 왜?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요걸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자, 경매가 된다는 말은 이 부동산이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돈에서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면 되니까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민법 전에는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쓰지 않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빠른 걸 빨리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안전장치로 잡아놓으면 부동산이 존재하는 한 이 돈을 뗄 염려는 없는데 문제가 경매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전에서는 담보 안전장치로 이걸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쓰지 아니하고 자, 어떤 걸 하냐면 자, 1억의 소비대차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비대차. 자,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채무자가 되고 채무자. 이게 채권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 돈을 빌려주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양도가 되고. 그러면 지금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그냥 넘겨준 게 아니라 자, 돈을 빌려가면서 담보, 안전장치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장치를 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양도 담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안전장치로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1년 후에 얘가 1억 2천을 갚기로 했는데 돈을 안 갚아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럼 이미 소유권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얘가 돈 안 갚으면 자, 1억 빌려주고 10억짜리 건물을 꿀꺽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 더요.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 1억을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채권자가 여기다가 가등기를 요구합니다. 가등기를 이렇게 미리 가등기를 자, 왜요? 그랬더니 안전장치로 그래서 이걸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이렇습니다.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나중에 얘가 돈을 갚지 않아. 돈을 갚잖아. 그럼 얘는 이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가지고 꿀꺽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봐보세요. 이런 일들이 이걸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서 안전장치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도 있고 돈을 빌려주면서 안전장치로 가등기를 해놓을 수도 있다. 근데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냥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채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돈 1억 빌려오면서 소유권 이전해 주거나 가등해 줬는데 돈이란 게 원래가 타이밍 아닙니까? 돈을 못 갚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동산에서 날아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법이 가등기 담보되는 법입니다. 가등기 담보법. 그럼 이 법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자, 다시 살펴보면 얘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자 1억을 이렇게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얘가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고 채무자 얘는 채권자 이렇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그래서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 안전장치로 가등기를 했더라 이거예요. 가등기 이렇게요. 근데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자 얘가 돈을 못 갚는다 그래서 자 1억 꼴랑 1억 빌려주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 얘 입장에서는 그건 폭리 아닙니까? 폭리를 취한 거지. 그러니까 이 폭리를 방지할 목적으로 폭리를 방지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잖아요. 그러면 본등기는 해갈 수 있는데 본등기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본등기 할 수는 없고 지금 차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고 1억이니까 차익이 9억 아니에요. 그래서 9억이라고 하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 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도 말이죠. 자, 9억을 받으면 그거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폭리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가등기를 했습니다. 자, 담보 안전장치로 돈을 갚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바로 본등기 할 수 있고 없고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 가시라. 이게 이 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자, 가등기 담보법 그러면 제정 목적은 자 무슨 방지다? 폭리 방지. 그럼 어떻게 하면 폭리가 방지되는 건데 그랬더니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된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청산금 지급. 그러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라고 그 알려주는 걸 우리가 실행통지라 그래요. 실행통지 이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무조건 실행통지해야 됩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무조건 실행통지.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러면 이 그림대로 한다면 자 돈을 빌려주고서 자 채무자 앞으로 채무자 거 자 가등해놨다 돈 갚지 않아 그러면 청산금이 얼마입니까? 빼보면 9억이죠. 9억.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야 내가 너한테 청산금 9억 주고 줄 거야. 그러니까 본등기해 줘. 이걸 시행통지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가등기 담보법은 왜 제정을 했다? 폭리방지. 그러니까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청산 절차를 거치라는 말은 청산금을 주고 본등기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청산금이 얼마라고 무슨 통지? 시행통지. 이게 다 같은 말이 되겠어요. 자, 다시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청산 절차 거치셔야 되고 청산금이 얼마다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통지? 실행통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 이제 적용인데 이 법은 첫 번째가 무슨 대처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일단은 가등기 담보잖아요. 담보. 안전장치.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 내가 빌려준 돈 그걸 자 담보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채권 담보인데 이 채권이 소비대차에서 발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소비대차. 다시요. 놓치면 안 되는데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거지. 자, 매매대금입니다. 봐보세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뭔가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매매대금이면 처음부터 금액을 딱 맞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매대금을 목적으로 가등기했다. 뭘 돈을 더 줍니까? 그냥 줄 게 없는 거지. 공사대금 채권 담보, 채권자가 공사대금 공사를 하고 그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했대. 무슨 청산 절차가 있습니까? 줄 돈이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의 뜻이 자 무슨 절차가 없다는 소리고 청산 절차가 없다는 거고
자, 줄 돈이 없다는 거고, 자, 그래서 무슨 통지 없다 그래야 돼요? 실행 통지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거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청산금을 지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용물, 담보물, 목적물의 가액이 빌려준 돈, 차용액 플러스 이자를 초과를 해야 줄 돈이 있는 거지. 자, 미달입니다. 미달. 미달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집이 2억인데, 자, 1억을 빌려오면서 1억의 소비대차, 여기다가, 자, 안전장치로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 담보.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산금을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얘가 지금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수 없고, 돈을 주고 본등기 하는 거, 그 돈을 청산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채권, 봐봐요. 돈을 누가 주는 겁니까, 지금? 채권자가 주는 거잖아요, 채권자.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지급하고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왜 돈을 주냐 그랬더니 이 집은 2억이요. 내가 빌려준 돈은 1억이니까 이 차익이 발생됐다 아닙니까? 그 차익을 지급하고 본등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목적물의 가액 2억이고 자, 빌려준 돈 1억이니까 이건 초과잖아요. 초과.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억짜리 집이 있고요. 자, 1억에 소비대차를 했고요. 그리고 가등기를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요. 가등기. 그러면 여기도 지금 가등기 담보법이 이게 적용이 될 거냐는 건데 적용. 자, 이게 적용이 되려면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봐보세요. 집이 1억이고 빌려준 돈 1억이면 플러스 이자가 또 붙잖아요. 그러면 무슨 돈을 줍니까? 오히려 더 이자를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금액이 예약 당시 금액이 부동산의 가액이 처음부터 미달이면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여야 적용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초과여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청산 절차가 있다. 실행 통지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 미달이면 줄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 있는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차용물에서 선순위 피담보 채권액을 자, 선순위 것을 공제한 금액 가지고 따질 거예요. 공제한 금액이 초과해야 됩니다. 이건 자, 여기 2억짜리 집이 있는데 여기에 자, 1 여기 저당권이 있어요. 피담보 채권 액수는 1억입니다. 다시 자, 병 얘는 똑같이 1억을 빌려주면서 여기다가는 가등기를 했다 이거예요.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 이렇습니다. 1억이에요. 그러면 얘 돈은 1억이고 얘는 2억이니까 여기는 초과인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봐보세요. 얘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하면 이 1번이 따라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빼버 공제 그러면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이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가지고 초과해야 된다. 그럼 미달이니까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는 차용물에서 선순위 것을 공제한 금액이 무슨과 초과 이러시면 되고 등기 등록이 안 됐다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보잖아요. 담보 목적이니까 자 등기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등기 등록이 안 되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질권, 전세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지. 저당권, 질권, 전세권 여기는 무슨 소유권 취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자, 가등기 담보법을 왜 제정을 했다? 폭리방지.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청산금. 그래서 자, 실행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적용 범위는 자,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다는 소리인데 무슨 대차? 소비대차 된다. 소비대차.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산 절차가 없다. 청산 지급 없다. 실행 통지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는 말은 무슨가 돈을 줘야 되니까 무슨가 해야 돼? 초과.
초과일 때 적용됩니다. 미달일 때는 안 된다는 거고, 성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그걸 공제한 금액이 초과된다. 그리고 등기 등록이 안 돼 있다. 가등기담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저당권, 질권, 전세권도 마찬가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번엔 실행인데요. 실행. 자, 두 가지가 있으니 공적 실행이 있고 사적 실행이 있고 이렇습니다. 공적 실행이 있고 사적 실행. 그래서 앞으로 공적 실행 그러면 경매가 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한다가 여기가 지금 사적 실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적 실행이 되면 이걸 처분청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공적 실행이 되면 그건 저당권하고 똑같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얘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1억에 소비대차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가등기, 안전장치로 가등기 담보 이랬거든요. 자,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습니다. 자, 변제 경고가 됐대. 그러면 얘는 가등기에서 이제 본등기를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본등기 할 수는 없고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청산금이란 이 목적물 가액에서 자, 내가 준 돈을 빼고 그 차익을 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차익은 청산금은 9억이잖아요. 9억. 이렇게 9억. 그리고 문제는 청산금은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주는 돈이 청산금인데 지금 청산금은 9억이잖아요. 그런데 채권자에게 9억이 없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자, 그냥 바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수 없고 청산 절차 거쳐야 된다. 청산금을 주라고 그랬는데 청산금이 없다니까 9억이. 그럴 때는 그냥 이것도 담보권이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경매로 하세요, 넘기세요 이 뜻이 되겠습니다. 아하, 답이 나왔네요. 내가 만약에 청산금이 있다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 하시면 되고, 내가 청산금이 없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청산금이 없다면 그냥 바로 경매로 넘기시면 된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이 경매 절차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이 된다 이러셔야 돼요. 소멸된다. 아하, 문제를 풀어줄 때는 경매가 됐대요. 그러면 아, 청산금이 없나 봐. 그래서 경매로 넘겼나 봐. 그러면 그때는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우선 변제권, 순서대로 돈만 받아가시면 된다.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경매로 들어가 버리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할 수가 없다.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할 수도 없고요. 해봤자 무효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하. 청산금이 없다면 자, 경매로 가라 이거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등기 담보권 이제 저당권이 된다. 그리고 소멸된다. 가등기에서 본등기 못한다. 이걸 공적 실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왜 공적이냐면요. 경매는 법원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실행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적 실행. 사적 실행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개인이 봐보세요. 개인이 처분은 안 됩니다. 공이 처분은 되는데 개인이 처분은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5억짜리 집이 있는데 1억의 소비대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 가등기 담보. 이게 지금 담보권자인데 담보권. 자, 우리 법에서는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수 있다. 무슨금 지급하고 청산금 지급하고 이랬거든요. 그건 가능한데 얘가 개인이 자, 처분,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매매가 지금 담보권자가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처분을 해. 그래서 이 매매 대금에서 자기가 빌려준 돈 그거 회수하고 남은 돈을 채무자한테 준다. 이 사적 실행에서 자, 그래서 개인이 처분할 수는 없다니까요. 사적 실행에서는 개인이 이걸 처분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얘 마음이니까 지금 5억짜리인데 아는 지인한테 이걸 뭐 3억에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3억에. 그래서 1억 원 가져가지고 남은 돈이 2억이다 이러면 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개인이 뭐 할 수는 없다. 처분 청산할 수는 없고, 처분해서 청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어디는 되는 거예요? 법원. 공적 실행으로 처분 청산은 되지만 사적 실행으로 처분 청산은 안 된다. 그럼 뭐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귀속 청산만 가능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귀속 청산이 뭐야 그랬더니 자, 변제액이 경과됐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무조건 무슨 통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시행통지입니다. 시행통지. 그러면 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청산 절차 거쳐야 되고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고 시행통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시행통지는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변제기가 경과된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변제기 전부터 자, 실행통지. 아니, 이러면 됩니까? 처음부터 전부터 실행통지. 아무리 봐도 너는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약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제기 전에 한 실행통지는 요거 통지 아닙니다. 통지 아니다. 잠깐만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청산 절차 실행통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하라고요? 변제기가 경과가 된 후에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그냥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수 없고 청산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제기가 경과가 된 후에 실행통지를 하면 되는 거지. 사람 약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변제기 전부터 노 변제기 전에 시행통지라는 건 이건 통지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통지했어요. 자, 청산금 얼마라고 말했다. 그리고 몇 개월이 기다려지냐면 2개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타인의 부동산을 꿀꺽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완전 꿀꺽이잖아. 그냥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 충분한 시간을 줘서 실행통지를 한 후에도 2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청산기한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청산기한 2개월. 그러니까 시행통지한 후에도 2개월의 시간을 주는 이유는 돈 구하라야. 돈 구하라. 그래서 청산기한 2개월이 경과돼야 된다. 근데도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 하시면 되고, 자, 청산금 주고 본등기 동시에 주고받으면 됩니다. 동시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 사적 실행으로서 통지가 되겠습니다. 자, 실행. 자, 여기 보면 자, 실행통지. 자, 통지사항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실행통지 반드시. 그러면 통지사항은 뭐냐? 그랬더니 통지사항이란 자,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청산금을 통지하시는 거예요. 변제기가 경고가 됐다. 실행통지하래. 여기서 말하는 실행통지는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얼마다. 그 청산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통지하는 거고. 그러면 청산금은 어떻게 산정할 거야? 그랬더니 실행통지 당시 목적물 물건의 가액에서 내가 빌려준 돈, 피담보 채권액 요거예요. 그리고 먼순위, 선순위 것만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3억짜리 집이고, 자, 여기 1번 저당권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 2번 여기가 가등기 담보 이렇습니다. 자, 얘가 빌려준 돈이 1억이요. 내가 빌려준 돈이 1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얘가 준 돈은 1억이니까, 자, 뭐, 봐보세요. 이제는 얘가 얘한테 실행통지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본등기 하기 위해서. 청산절차 들어갑니다. 자, 실행통지는 뭐야? 그랬더니 같은 말이 내가 줄 돈이 얼마다이 이거잖아요. 청산금. 그러면 청산금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랬더니 자, 물건 가액이 지금 3억이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 3억짜리 집을 가지려면 얼마를 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1억은 준 상태 아닙니까? 빌려준 상태. 그러면 첫 번째가 마이너스 내가 빌려준 돈 1억 빼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이게 나한테 또 따라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선순위 거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2억을 빼고 얼마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1억이 청산금이다. 이렇게 통지를 하시더라. 청산금 산정. 다시요. 청산금을 어떻게 산정한다고요? 목적물 가액에서 자, 내가 준 돈 피담보 채권액 그리고 선순위 것만 공제한 금액을 우리가 청산금으로 산정을 해서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산금의 산정인데 청산금의 산정. 자, 청산금은 누가 주는 거죠? 청산금을 주는 사람은 청산금은
채권자가 줍니다. 청산금은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산정합니다. 뭐가 아니냐면 객관적이 아닌 거예요. 객관적이 아니다. 좀 이상하죠? 주관적. 그러니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5억짜리 집이 있는데요. 자, 1억에 소비대차를 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채권자고, 채권자, 얘가 채무자 이러네요. 채무자.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봤을 때. 자, 청산금 얼마입니까? 청산금이란 목적물의 가액에서 내가 빌려준 돈을 빼라면서요. 이게 청산금 아닙니까? 근데 이 청산금을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한다고요. 자기가 생각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적이 아니라 객관적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객관적으로 하라는 말은 이 목적물의 집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집값을.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지금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건데 이 그 청산금을 주사고 했는데 그 청산금을 객관적으로 산정을 하라 라고 해버리면 감정평가를 받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돈을 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채권자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금액을 통제해 주면 된다.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 그걸 우리가 자기를 자기 그래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한다. 산정 객관적이 아니다. 그래서 4번 채권자가 상정한 평가액이 객관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이지가 않아. 채무자가 생각을 받아봤는데 객관적이지 않아. 그래도 실행 통지로서 효력은 있는 거예요. 실행 통지로서 효력은 있다. 다시요. 자, 5억짜리 집에 1억의 소비대차 그리고 이 가등기 담보를 했습니다. 가등기 담보. 자, 그러면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랬고 본등기. 자, 무슨 금 그래요? 청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지금 청산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5억에서 1억 빼니까 그냥 그 액면으로만 따져보면 4억이잖아요. 그런데 자, 얘가 이제는 실행통지. 자, 실행통지는 주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 실행통지는 잠깐만요. 청산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행통지는 채권자가 하는데 자, 이걸 주관적으로 한다, 객관적으로 한다. 주관적.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실행통지를 청산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줄 돈이 3억밖에 안 된다라고 통지를 해도 통지는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봐보세요. 누가 불만입니까? 얘가 봤을 때는 채무자지,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너한테 줄 돈이 얼마다라고 실행통지를 했는데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 다툴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 그 말은 본등기 안 해주면 됩니다. 본등기 안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충분히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실행통지를 했는데 그게 객관적이지 않더라. 그래도 통지로서 효력은 있더라. 그거예요. 다시. 자, 청산금은 채권자가 주시는데 주관적으로 산정한다. 객관적이 아니다. 객관적이지 않아. 그래도 실행통지 효력은 있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통지를 했는데 보니까 채무자가 마음에 안 들어. 금액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산정한 평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본등기 안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그랬거든요.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자, 채무자는 다툴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채무자는 이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다툴 수 있는데 청산금은 누가 통지한 겁니까? 실행통지는 채권자가 한 거잖아요. 채권자가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금액을 통지를 했다. 그 통지한 금액을 가지고는 다툴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민법 전체가 민법의 양대 산맥이 뭐냐면 신의성실의 원칙이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민법이 지금 계약관계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 신은 성실의 원칙. 그걸 배반하지 말고 인간이면 인간다운 행동을 하라 이 말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두 번째가 금반언의 원칙. 금, 반, 언. 말을 뒤집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 신은 성실의 원칙, 인간적으로 해라. 그거고 두 번째가 금반언의 원칙. 자기가 한 말을 뒤집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민법의 큰 양대 산맥이라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을 뒤집을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자, 채권자가 실행 통지를 한 거예요. 금액을 통지했습니다. 한 번 뱉었어요. 자, 원래는 얼마입니까? 4억이잖아요. 근데 채권자가 5억이라고 통지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 순간에 끝이다. 그래요. 끝. 말을 뒤집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청산금이죠. 여기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청산금. 자, 실행통지란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청산금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랬더니 목적물의 가액에서 내가 빌려준 돈에 플러스 선순위값만 다 공제를 하십니다. 그 금액이 청산금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청산금의 산정은 누가 하는 거다?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객관적이 아니라. 그래서 채권자가 산정한 평가액이 객관적이지가 않아? 그래도 통제 효력이 있다. 근데 통지를 하고 봤더니 그 청산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다툴 수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 번득이 안 해주면 된다는 소리고, 그런데 채권자는 이렇습니다. 채권자는 통장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금반의 원칙, 말을 뒤집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여기가 좀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후순위 권자는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